13년간 누적 수익률 2700%를 올린 투자이대가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유망 종목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연히 근무하게 된 회사의 주식이나 백화점에서 산 물건을 제조한 회사의 주식 등 우리 일상생활과 긴밀히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애플, 넷플릭스 등의 경우만 해도 10배 가까운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뚜렷한 조짐은 전국에 걸친 수백 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황금 같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심판이 아닌 제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구판을 볼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주식 투자 책의 바이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완벽한 주식의 13가지 특성. 2. 사면 돈을 잃는 종목의 6가지 특징. 3. 주식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13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완벽한 주식의 13가지 특성. 이 책이 20년도 더 된 책이어서 약간 지저분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일은 그 기본 사업을 이해할 때 더욱 용이해진다. 그것이 바로 내가 통신위성보다는 팬티 스타킹 그리고 광학섬유보다는 모텔 체인에 투자하는 이유다. 기본 사업은 단순할수록 좋다. 어느 바보라도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의 플러스 요소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조만간 어떤 바보가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매우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업종에 속하며 뛰어난 경영진을 갖춘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과 아무 경쟁도 없는 단순한 산업에 속하며 평이한 경영진을 갖춘 평범한 회사의 주식을 갖는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그 후자를 택하겠다. 우선 그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평생 도너츠를 사 먹거나 타이어를 사는 동안 나는 레이저광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에서는 느껴보지 못할 생산 라인에 대한 감을 개발하게 되었다. 어떤 바보라도 이 사업은 경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일종의 완벽한 주식의 특징이다. 결코 완벽한 업체를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그것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그 유리한 속성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13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따분하게 또는 우스꽝스럽게 들린다. 완벽한 주식은 완벽한 업체의 주식인 바 완벽한 기업은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에 종사해야 하며 또한 완벽하게 따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름은 따분한 것일수록 더욱 좋다. 이런 점에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일단 좋은 주식으로 여겨진다. 당신이 기회를 충분히 빨리만 포착한다면 따분하거나 이상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은 몇 달러 싸게 사들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내가 항상 펩 보이즈나 봅 이반스 또 때로는 콘솔리데이티드 록 같은 주식을 찾는 이유다. 그 콘솔리데이티드 록이라는 멋진 그룹 사업체가 콘록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후 다시 보다 유행에 맞는 칼매트로 고쳐버린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콘솔리데이티드 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2. 따분한 사업을 한다. 나는 따분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무언가 따분한 사업을 할 때 더욱 흥미가 간다. 크라운 코크앤실은 캔과 병뚜껑을 만든다. 그것보다 더 따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미 세븐옥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식품점에 건네진 쿠폰을 처리하는 회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거기에는 당신을 배 아프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있다. 그 주가가 4달러에서 33달러로 슬그머니 올라간 것이다. 따분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따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큼이나 좋으며 그 둘을 겸비하면 대단한 것이 된다. 그 둘을 겸비한 종목은 호재가 생겨서 마침내 그 주식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주가를 한층 더 올려놓을 때까지는 전문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만일 어떤 업체가 굉장한 매출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분한 사업을 한다면 당신은 그 주식을 더욱 싼 값에 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리고 그 주식이 인기 종목이 되어 가격이 과대평가되었을 때 유행 추종자들에게 팔면 되는 것이다. 3. 무언가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질의 사업을 한다. 따분하기만한 종목보다 더 나은 것은 따분하면서 동시에 혐오스러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세이프티 크린을 보자. 우선 그 이름부터가 바람직하다. C가 있어야 할 자리에 K를 쓰는 회사는 조사해 볼 만하다. 세이프티 크린은 모든 주유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름때 묻은 자동차 부품을 청소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이것은 자동차 기술자들이 가스통의 부품들을 손으로 문질러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므로 주유소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세이프티 크린사는 기름때 묻은 자동차 부품의 고장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그 업체는 이어 레스토랑의 기름때와 다른 오물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갔다. 어느 분석가가 이 업체를 취급하기를 원하겠으며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세이프티 크린을 자신의 매수 리스트에 올리기를 원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 점이 바로 세이프티 크린의 매력이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처럼 이 업체의 매출 증대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갔다. 수익도 매 분기마다 올라갔으며 또한 주가 또한 그와 같이 올라갔다. 4. 그것은 일종의 분리 독립된 자회사이다. 시카고 로아이드에서 분리되어 나간 세이프티 클린이나 인터스테이트 백화점에서 떨어져 나간 토이즈 아러스 등 모 기업으로부터 독립해 나간 업체들은 흔히 놀랍도록 수익성이 높은 투자 종목으로 변신한다. 수년 전에 생긴 다크앤크래프트는 결국 분리되어 크래프트는 다시 순수 식료품 회사가 될 수 있었다. 대규모의 모기업들은 사업 부서들을 분리시킴으로써 그렇게 분리 독립된 자회사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모기업의 평판에 훼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회사들은 보통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독립사업체로서 성공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만일 자회사 분리 독립에 관해 듣게 되거나 어떤 신생 자회사의 주식을 약간 배당받는다면 그 주식의 추가 매수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 이 자회사 분리가 완결된 지 한두 달이 지난 후 당신은 새 간부 및 임원들 간의 대대적인 내부자 거래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들 역시 그 업체의 전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5.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증권 분석가들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기관이 거의 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발견한다면 잠재적 성공주를 발견한 셈이다. 어느 분석가도 방문한 적이 없는 업체이거나 또는 잘 알고 있지 못한 업체를 찾게 되면 당신은 곱절의 성공주를 찾은 셈이다. 분석가가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때가 3년 전이었다고 말하는 회사와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흔히 은행, 저축대출조합, 보험회사 등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업체의 수는 수천 개인데 비해 월스트리트에서는 50에서 100개 정도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한때 인기가 있었으나 전문가들에게서 버림받은 종목에 대해서도 나는 같은 열의를 가진다. 클라이슬러나 엑스는 바닥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을 저버리고 난 후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6. 소문이 무성하다. 유동성 폐기물과 관련이 있거나 마피아가 개입되어 있다. 쓰레기 처리 사업보다 더 완벽한 업종을 생각해내기는 어렵다. 동물의 내장 껍질이라든가 폐유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물 및 유독성 폐기물일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어느 날 고형 쓰레기 처리회사의 임원들이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내가 그토록 흥분한 이유다. 당신이 그 주식을 사는 운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알았겠지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사의 주가는 약 100배가량 올라갔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세이프티 크림보다는 더 나은 종목인데 이는 그 업체가 두 가지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 즉 유동성 폐기물 자체 및 마피아와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마피아가 모든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신문 판매대,
드라이클리닝 점포, 건설 현장, 올리브 기름 압착 라인 등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 또한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야말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주식의 초기 매입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점이며 그로 인해 그 종목은 예나 다름없이 실제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7. 무언가 암울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이 분류에 드는 나이 전천후 선호 종목은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 SCI로 역시 따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유독성 폐기물 외에 무시해버리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연관이 된 것이다. SCI는 장의 사업을 한다. 휴스턴 소재의 이 회사는 가네트가 작은 읍의 신문사들을 사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세 소유주들로부터 장의사를 사들여왔다. SCI는 장의 사업의 체인 기업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창안해냈는데 그것은 매우 인기를 얻게 된 예약 월부제이다. 이 제도는 장례 비용과 관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동안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후일 가족들이 장례 비용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 SCI는 위의 보험 상품을 팔아 현찰을 벌어들이며 그 돈은 이자가 복리계산되어 불어나간다. 이 종목의 최대 장점은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이 수년 동안 취급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실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SCI 임원진은 자사의 사업 내용에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떼지어 찾아다녀야만 했다. 이는 그 회사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인기 업종의 야심주를 사는 것보다 확실한 수익 성장률이 보장된 종목을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었음을 뜻한다. 바로 여기에 완벽한 기회가 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고 당신 눈으로 그 사실을 보고 있으며 이익은 증가 일로에 있고 채무도 거의 없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8. 성장이 전혀 없는 업종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고 흥분에 가득 찬 고성장 업종에 투자하길 좋아하지만 나는 정반대이다. 나는 장의업과 같이 성장이 없는 업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나이프나 포크와 같은 저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업종에서 최대의 성공작이 나오는 법이다. 스릴 만점이라는 고성장 업종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실제로 아무 스릴도 없다. 1950년의 카페트, 1960년대의 전자제품, 1980년대의 컴퓨터 업종들은 모두 흥미진진한 고성장 산업이었으나 그 업종들에 속했던 수많은 대소기업 중 장기간 번성하였던 업체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고성장의 인기 있는 업종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MIT와 같은 유수대학 출신의 수많은 기술자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그 상품을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마개 업종, 승차표 개찰 서비스 업종, 기름통 재생 업종 또는 모텔 체인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의업이 거의 성장이 없다는 사실은 SCI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나라의 장례업은 연간 1% 정도의 성장에 머무는 것으로 컴퓨터 산업에 파고든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느린 것이다. 그러나 장의업이야말로 가장 안정된 고객 기반을 가진 꾸준한 업종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유난히 짜증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성장이 없는 산업에서는 경쟁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런 업종에 흥미를 갖지 않으므로 취약 부분에 대한 잠재적 라이벌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SCI가 장래업에 해왔던 것처럼 이런 업종은 더디지만 계속 성장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틈새에 위치해 있다. 나는 20세기 폭스 주식보다는 한 지방의 채석업체 주식을 갖고자 한다. 영화 사업은 다른 영화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채석 사업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틈바구니에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에 있는 자갈 채석장의 경우에 그 채석장은 그곳에서
실질적인 독점권을 갖고 있는 셈이며 아울러 채석 사업은 인기가 없는 업종이므로 경쟁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게 된다.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바로 채석 사업을 가치 있게 만든다. 돌의 무게로 인하여 골재 사업은 독점적 프랜차이즈업이 된다. 따라서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을 쓸 필요도 없다. 업체나 그 주주들에게 독점 사업의 가치를 강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이든지 일단 독점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틈새만을 찾는다. 완벽한 종목은 그런 것을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워렌 버핏은 틈새 사업에 투자하여 주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남겨주었다. 그는 주요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신문과 TV 방송국의 가치를 최초로 알아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먼저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사기 시작하였다. 나 역시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방지인 보스턴 글로브를 소유하고 있는 어필리에이티드 퍼블리케이션스의 주식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모으기 시작했다. 글로브지는 보스턴의 인쇄매체 광고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1970년대 초반에 독점권을 갖는 신문과 유선TV의 장점을 발견했던 투자자들은 유선TV와 미디어 종목이 월스트리트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10배 이상 가는 상당한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로비타이신이나 타이레놀 또는 코카콜라나 말보로 같은 상표도 독점권이나 진배 없는 것이다. 음료수나 감기약 등에서 대중적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며 그 과정은 수년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번째는 사람들이 꾸준히 사는 물건이어야 한다. 나는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보다는 차라리 약품이나 음료수, 면도날, 담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투자하고자 한다. 완구 산업에서는 어느 업체이든 모든 어른들이 갖고 싶어하는 멋진 인형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어린이는 단지 하나씩만을 갖는 법이다. 8개월 후에 그 인형은 상점의 진열대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업체가 만든 것으로 모든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새로운 인형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주변에 안정적인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변덕스러운 구매 취향에 의존하는 업체의 주식에 승부를 걸겠는가? 11.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과 같이 하드웨어의 가격 경쟁에서 혜택을 향유하는 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왜 끝없는 가격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컴퓨터 회사에 투자하겠는가? 컴퓨터 가격이 점차 저렴해짐에 따라 오토매틱 데이터는 사업 경비를 더욱 절감시켜 이익을 늘리게 된다. 12.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산다. 회사 내부인들이 자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그 주식의 성공 가능성을 더 잘 말해주는 힌트는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자들은 주로 파는 데 치중하는 사람들로서 보통 사는 양의 2에서 3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판다. 내부자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면 그 회사는 최소한 향후 6개월 이내에는 파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해도 좋다.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이 있다. 경영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 이익을 회사 정책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경영진이 단지 봉급만 받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급여 인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내부자들이 사들이고 난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그들보다도 더 싸게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내부자의 주식 매각은 보통 별것이 아니므로 그것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은 현 시점의 그 주식 가격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아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3. 회사에서 자기 주식을 되사들이고 있다. 한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은 자기 주식을 되사들이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스스로의 장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자기 주식 매수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혜택을 주게 된다. 주식을 발행사에서 사들여 갈 때는 유통시장에서 그만큼이 사라지게 되므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주당 순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줌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업체가 자기 주식의 절반을 되사들이고 그 전체 이익은 그대로 있다면 주당 순이익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런 결과는 경비 절감이나 자질구레한 물건 몇 개 더 파는 것으로는 얻기 힘든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13가지 완벽한 주식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투자 방법이 워렌 버핏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투자하는 주식의 특징이 어느 누구나 신경 써서 보면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응용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면 돈을 잃는 종목의 6가지 특징인데요.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인기 업종의 최고 인기 종목. 내가 기피하고자 하는 주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최고 인기 업종의 최고 인기 종목으로서 가장 좋은 선전 효과를 얻고 있기에 모든 투자자들이 주차장이나 통근차 같은 데에서도 그에 대해 듣게 되고 또한 그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흔히 사버리게 되는 그런 주식이라 하겠다. 인기 종목들의 주가는 급등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가지만 그와 같은 가격 수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막연한 희망과 엷은 분위기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속도만큼이나 빨리 떨어지게 된다. 만일 인기 종목을 처분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투자 수익은 곧 손실로 둔갑해버리는 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가격이 떨어질 때면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맨 처음 뛰어오르기 시작한 수준에서 멈추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린 여러 인기 업종들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모빌홈, 디지털 시계, 건강관리 시스템들은 모두 허황된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인기 업종들이었다. 분석가들이 2자리 수치의 성장을 전망할 즈음 바로 그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시점인 것이다. 많은 수의 기업가와 창업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고성장 인기업종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를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 인기업종은 필연적으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만일 그 아이디어가 특허나 독점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디어의 성공은 바로 모방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게 될 뿐이다. 사업에 있어 모방은 가장 충실한 형태의 전략 무기인 것이다. 두 번째, 제2라는 타이틀이 붙은 종목을 경계하라. 내가 피하려 하는 또 하나의 종목은 제2의 IBM이나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디즈니 등으로 칭해지는 것들이다. 내 경험으로는 제2의 어떤 것이든 브로드웨이, 베스트셀러, 국가농구연맹, 월스트리트 그 어디에서든 간에 거의 언제나 제1만 못하다. 대부분이 제1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한 후속타로서 부상시킨 경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제2의 무엇이라 칭할 때는 그것은 흔히 모방자에 있어서나 그것이 비교되는 본래 주식에 있어서나 번성의 마감을 뜻한다. 다른 컴퓨터 회사들이 제2의 IBM으로 불렸을 때 IBM이 고전의 시기를 맞고 있음을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었으며 사실이 그랬다. 3. 사업 다학화를 피하라. 수익성 높은 업체들은 자기 주식을 되사들이거나 배당을 늘리는 대신 흔히 어리석은 기업 인수에 돈을 날려버리는 쪽을 택한다. 열성적인 다학화 추구 업체는 가격이 과다평가되었거나 전적으로 그들의 이해 영역 밖에 놓인 사업을 찾아 나선다. 이는 손실의 극대화를 보장할 뿐이다. 나는 매수 대상 기업이 관련 산업인 경우 좋아하기도 하나 기업 인수는 대체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한다.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들은 우쭐한 나머지 기업 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나치게 지불하고 그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여 경영은 부실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 주식 매입을 왕성하게 해나가는 업체들의 기대를 걸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너지이기 때문이다. 4. 비밀성 주식을 조심하라. 내게는 마젤란을 위해서 괜찮은 종목들을 추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노상 걸려오는데 보통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무슨 비밀을 귀뜸해 주려는 것처럼 말한다. 즉 당신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물량이 적어 펀드로 사기에는 좀 그렇지만 당신의 개인 구자로는 한번 사볼 만한 근사한 주식이 하나 있어. 이건 정말 굉장한 물건이야. 놓치기 아까울 정도라니까 아마 톡톡히 재미 좀 볼걸 등등. 대개 이런 유형은 요란하기만 하고 승산이 없는 도박과 같은 이야기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나에게 전해지는 것과 동시에 당신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이런 유형의 주식들은 석유 파동, 마약 중독, 에이즈 등과 같이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창의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승산 없는 모험주들의 공통적 요소는 돈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 외에도 굉장한 스토리에 비하여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은밀히 추천되는 종목의 본질이다. 이런 종목의 경우 대체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수익을 점검하는 등의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주가 수익률이라는 것이 산출되지도 않기 때문에 PER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항상 성공적이진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 명백히 전망이 있어 보인다면 그 투자는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 회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도 무방하지 않은가. 수익이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라. 당신은 실력을 증명한 업체들로부터도 심루타성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의심이 가면 나중에 뛰어들라. 즉 성장 전망만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이 수익으로 증명을 할 때 그때 사도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5. 중간치기를 주의하라.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의존율이 25에서 50%에 이르는 업체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고객을 상실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게 될 정도라면 나는 그 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삼가하겠다. 계약 취소는 별개로 치더라도 독과점 구매자들은 가격 인하나 공급업자 측의 수익을 감소시킬 만한 양보를 종용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그러한 관계에 처해 있는 기업들로부터 좋은 투자 수익을 얻기란 드문 일이다. 6. 자극적인 이름을 가진 종목을 주의하라. 좋은 업체의 따분한 이름이 초기 투자자들을 쫓아버리는 만큼이나 평범한 업체의 자극적인 이름은 위장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매혹시키게 된다. 그 이름이 어드밴스드라든가 리딩이라든가 마이크로라든가 X자가 들어가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신비스러운 약성어로 인식되어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극적인 이름을 가진 종목은 시작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념하면서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주식 투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13가지 지표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힘입어 제가 17만 명 올해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내용을 볼 텐데요. 지표는 1. 매출액 비율, 2번째 주가 수익률, 즉 PER이고요. 3번째는 현금 보유 상황, 4번째는 부채 요인, 5번째는 배당금, 6번째는 배당금을 지급하는가, 7번째는 장부 가치, 8번째는 숨겨진 자산, 9번째는 현금 흐름, 10번째는 재고 자산, 11번째는 연금 제도, 12번째는 성장률, 13번째는 순이익입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비율인데요. 특정 상품 때문에 어떤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될 때 내가 제일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상품이 해당 업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그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레그스는 헤인즈의 주가를 급등시켰는데 그 이유는 헤인즈가 비교적 작은 업체이기 때문이었다. 팸퍼스는 레그스보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팸퍼스 매출은 거대한 프록트앤갬블사에 있어서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주가 수익률, 즉 PER인데요.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되어진 종목의 주가 수익률, 즉 PER은 그 업체의 성장률과 같다. 성장률이란 여기서 수익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카콜라의 PER이 15라면 그 업체가 연 15%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 된다. 그러나 그 PER이 수익 성장률보다 낮다면 하나의 저평가 종목을 찾은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성장률이 12%이고 PER이 6인 종목은 매우 유망한 종목이다. 반면에 연성장률이 6%이고 PER이 11을 가진 업체는 유망하지 못하며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 종목이다. 즉 PER 값이 성장률보다 높으면은 투자하기 부적절하고요. 성장률이 PER보다 높다면은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 성장률이 절반에 해당하는 PER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고 수익 성장의 2배에 해당하는 PER은 매우 부정적인 신호이다. 우리는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을 분석할 때 늘 이 기준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은 어떤 종목이 너무 비싼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률에 관한 한 당신의 추측이나 나의 추측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써서 성장률과 수익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배당금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체 X의 장기 성장률이 12%인데 3%의 배당을 하고 또한 PER이 10이라고 하면 성장률 12에 배당률 3을 더하여 PER 10으로 나눈다. 즉 12 더하기 3을 10으로 나눠서 1.5가 되는 것이죠. 1 이하는 불량하고 1.5도 양호하지만 정말 찾고자 하는 종목은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5%의 성장률과 3%의 배당과 PER 6인 업체는 3이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를 갖게 된다. 이게 개인이 특정 종목의 주가의 적정성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기업들을 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12번째 성장률을 볼 건데요. 성장이 곧 사업 확대란 생각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그릇된 개념 중의 하나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필립 모리스와 같은 뛰어난 성장업체를 간과하게 만들었다. 업종 구분만으로는 성장업체를 가려낼 수 없다. 미국의 담배 소비가 매년 마이너스 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필립 모리스의 수익은 계속 증대일로에 있다. 해외의 흡연자들이 미국 흡연자들이 비운 자리를 메꿔 나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 매출이 필립 모리스의 획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그 열쇠는 필립 모리스가 비용 절감과 특히 가격 인상에 의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중요한 점을 이익을 고려한 성장률 뿐이다. 즉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만 성장이 가파른 게 아니고요. 비용을 낮추고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하면 그 업체는 성장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필립 모리스는 보다 효율적인 담배말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켰다. 그러는 동안 그 업체는 매년 가격을 인상시켜 왔다. 만일 이윤폭이 10%일 때 이윤폭이 2%포인트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수익은 20% 증대함을 의미한다. 당신이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 해마다 가격을 올려나가는 사업체를 발견했다면 담배 같은 중독성 제품은 가격 인상이 용이하다. 굉장한 투자 대상을 찾은 셈이다. 의류 제조 업체나 패스트푸드 업체가 필립 모리스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머지않아 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는 돈을 더욱더 벌게 되어 쌓이는 현금을 모두 활용할 대상을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 업체는 값비싼 용광로 같은 데 설비 투자할 필요 없었으므로 제품을 조금 더 만드는 데 있어 많이 지출할 일이 없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담배 업체들이 TV 광고를 금지하자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야말로 사업 다각화조차도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돈이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다.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수익의 20배에 팔리는 20% 종목이, 즉 PER이 20에서 팔리는 20%의 성장 종목이 수익의 10배, 즉 PER이 10에서 팔리는 10%의 성장 종목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뒤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보텀라인, 즉 순이익입니다. 업종별로 세전 이윤폭을 비교하는 것은 편차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별 의미가 없다.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동종 산업 내의 업체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이윤폭을 갖는 업체가 근본적으로 가장 낮은 코스트의 사업체이며, 낮은 비용의 사업체는 악화되는 사업 여건에서도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즉 이윤폭이 큰 기업이 좋고요. 하지만 특정한 때는 이윤폭이 적은 기업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의 두 가지 가상적 상황에서 매출이 100달러인 두 업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라. 즉 업체 A는 매출이 100달러, 비용이 88달러, 12달러 세전이익이고요. 사업 개선이 되면 110달러 매출, 92.4달러 비용, 그래서 세전이익이 17.6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 B는 매출이 100달러고 비용이 98달러고 세전이익이 2달러고요. 이게 개선이 돼서 110달러 매출, 102.9달러 비용, 그래서 7.1달러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원래는 A 업체가 이윤폭이 컸었는데 경기 상황이 나아졌을 때 세전이익률이 낮았던 기업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세전이익이 증가해서 가격 상승폭도 크게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회복기에서는 A 업체의 이익이 거의 50% 늘어나는 동안 B 업체의 이익은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는 침체기의 불황기업이 회복기에 매우 큰 성과를 올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일은 자동차, 화학, 제지, 항공, 제철, 전자 및 비철금속 산업들에서 계속 일어난다. 똑같은 잠재력을 유황원, 천연가스 생산업체 및 다수의 소매상 등 현재의 불황 업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것은 호불황기를 막론하고 장기 보유 시에는 비교적 높은 이윤폭을 갖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고, 성공적인 전환형 종목을 고를 때는 비교적 낮은 이윤폭을 갖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나머지 부분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다시 읽어보아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고,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이 책에서 나온 대로 투자를 하면 정말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